뭐 말씀이나 질문을 좀 듣도록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른 분 또 누구 질문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박현환 선생님, 네. 예. 예, 오늘 이제 강의 잘 들었는데요. 좀 그 마이크 좀 전체주의, 가까이 대고 말씀 좀, 네. 예, 예, 예. 박정희와 뭐 전체주의 뭐 이렇게 그런 대화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강의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용어 정리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박정희에 얽힌 그런 전기 같은 것도 많이 잘 들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제 주제가 박정희와 파시즘이기 때문에 박정희가 왜 파시스트인가 하는 것, 전체주의자인가 하는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좀 많이 이야기가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카시 마이크 도루라는 좀 가까이 사람, 대고 말씀 좀 주실래요?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카시 도루라는 사람의 어떤 그 이론, 뭐 조선 이론 좀 천박하다,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다, 게으르다, 뭐 이런 사상을 갖다가 접목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파시스트인 건지 아니면 춘원 이광수의 어떤 그 무명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어렸을 때 읽어봤는데요. 그 일제강점기에 이게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군상을 그려놨어요. 아주 천박한 그런 그 조선 인상을 갖다가 보였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춘원 이광수가 상당히 조선인들을 좀 비하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 그 일단은 그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군상들이 있지만 굳이 그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어 이게 인간 말종이라고 하죠. 예, 굉장히 자, 천한 사람들을 박 선생님 질문의 핵심이 뭔가요? 예예예. 그래서 저 말씀 계속할게요. 네. 여기 그런 사람의 그 어떤 사상, 춘원 이광수의 사상을 이렇게 접목했기 때문에 파시스트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네. 5.16 쿠데타와 또한 그 유신헌법 그런 것을 발표하는 그런 그 행적 그런 면을 좀 많이 이렇게 그 부각을 시키셔서 오늘 주제와 맞는 어떤 네. 파시라는 것을 하여튼 좀 이렇게 예, 피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 또 누가 말씀 좀 주실래요? 네, 이미영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박정희에 대해서 다시 들으면서요, 질문이라기보다 꽤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뭐, 내가 만약에 일본인이었으면 수석을 했을 거다. 뭐 차서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 문화, 식민지 시대의 교육 문화. 경쟁에서 뭐 1등, 사범학교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안 난다는데 거기서 저기 수석을 차지하고 이런 인식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 문화에 많이 작용하고, 그게 이제 한국 사회 리더가 돼서 자세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동체 없이, 공동체가 결국 그 개인의 그 잘난 사람의 그 이익을 위한 공동체로 이렇게 이용, 이용당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 뭐 똑똑하고 정말 뭐 공부 잘해서 빼어나갔고 다 이렇게 저기 우러러보는 사람이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사회 발전에서 저기 일할 수 있는 그런 쓸모 있는 인재로 켜져 있나? 과연 그래서 누구나 본받을 수 있냐?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 그 한 사람의 잘난 사람에 의해서 기대해서 누가
뭐 잘났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몰려서 이렇게 덮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네네. 음,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고요. 아까 그 일본인이나 뭐 이강수가 한국, 조선민족이 어떻다 저렇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역시 그냥 힘이 없고 나약하니까 저렇게 보는구나. 저는 그 특성들 보면, 일본인인데? 근데 일본 사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단지 약하기 때문에 너네 이래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거는 그 뭐, 인간 사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어떻게 네. 저 오늘 교수님 강의가 사회학 강의가 좀 어려웠어요. 용어들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그냥 느낀 네. 점만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명희 선생님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1979년 11호 박정희가 이제 뭐 그 당시 서거 뭐 그냥 죽었을 때요. 그때 뭐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방송들이 그 장송곡 그 막 음울한 네, 그 난리가 곡을 다 들려주면서 그때 아나운서 한 멘트가 제가 기억납니다.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글쎄 말이에요. 완전 국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참 부끄러웠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일본 만주 군관학교나 일본 육사가 바로 독립운동하는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놓는.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반민족적인 그런 행위였는데 만주 군관학교하고 일본 육사를 뭐 나왔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이 너무 그 우리가 역사 의식이 정말 희박하다는 것을 네. 철저하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 저 한 선생님이셨고요. 가지만 더 생각하면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그 어디 역사 문화재 이렇게 가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일본에 30년을 뒤져 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아직 뭐 이런 식으로 비하는 좀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 좀 뭐 역사 해설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그 관광객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 때 그 뭐 장비업체인가 일본이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뭐 수출 안 해 딱 하는 거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총체적으로 이런 게 다 그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 사관의 지배를 받고 이런 게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네, 한국인으로서 좀 답답한 면이 많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강민창 목사님, 네, 예, 제주도에 사는 강민창이라고 합니다. 문 교수님 강의를 제가 한 30분은 빼드렸고요. 예, 8시 반부터 접속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어, 이제 파시즘 하면 우리가 전체주의나 이제 국가주의적인 그 시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거는 제가 교정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파시즘이 예, 뭐 아마도 소수 힘없는 그룹이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특별히 불법한 수단을 무릅쓰고라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제가 스스로 규정을 아까 들으면서 이해를 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은 예, 이 파시즘과 인간 본성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그 의도나 욕망에서의 부패인지 방법론 자체의 부패나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파시즘이 일종의 일부 엘리트 그룹 어떤 형태로든요. 부자들이든 어떤 선민주의나 엘리트주의와 관련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뭐 전두환의 하나회처럼 지금 윤석열의 검찰 권력처럼 일부의 소수 그룹을 동원해서 전체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흐름 속에서 파시즘의 지탕들이 반복되는데 그 원리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그걸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강민창 목사님 말씀을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한국사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뭐 이렇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네 분의 질문을 좀 받아서 우리 문 교수님 말씀 좀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네, 역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잊어버리고 적어놓은 게 있어서. 네, 네. 우선 강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불타올랐다, 파시즘이 한국 사회에서. 근데 첫째는 파시즘은 국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국가 정권을 지배하는 이들이 뭐 그게 부르주아든 뭐 정치 엘리트들이든 그러니까 이들이 누굴 동원하냐면 시민들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동원되는 소위 말하는 전위대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폭력 수단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전 파시즘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정부로 저는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약하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가 있냐면 정당성이 약해도 파시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그러니까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법 절차를 무시하고 오히려 소수 인원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 기구가 전체적으로 동원되기 어렵거든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예를 들어 검찰 같이 그러니까 이들하고 여기에 연결된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뭐 그게 뭐 시민운동하는 단체냐 아니냐는 뭐 하고 그 국가 기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 기구와 연합해서 다른 이들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저는 파시즘이라고 그러니까 즉 여러 요소들을 결합했을 때 파시즘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 본성과 파시즘은 저는 상당히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파시즘을 연구한 독일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셜 사이칼러지,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을 늘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 같은 경우 어떻게 성적 욕망을 추구해주게 했느냐,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명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창피한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식 있냐 없냐는 둘째치고 이게 자랑할 거리냐라고 했을 때 창피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제가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1등한 사람한테 모든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는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친구가 명문대 나와서 뭐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를 했다. 그러면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잘 교육받았다. 잘 훈련받았다라고 얘기해라. 뭐 뒤에 기존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똑똑한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먹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먹물들의 행태를 보면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특히 박정희,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빠졌는데 그 박정희가 사실은 지식인을 가장 많이 활용한 독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시 60년대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섭을 해서 정권의 그 이데올로그로 활용을 하는데 이미 61년도에서부터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버릴 사람은 버리고 끌어들 사람은 상당히 많이 끌어들여서 활용했던 게 박정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정권의 소위 하수인으로 활용된 게 너무나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늘 박정희 자체도 경쟁에서 1등했고 공동체 없이 내 힘으로 1등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교육에서도 공동체가 아니라 너만 살아라. 그래서 100점을 받았으면 너는 몇 등이냐. 이게 이제 훨씬 중요한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게 되지 않았냐라는 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리더가 인재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을 기존의 교육부 시스템으로 교육을 가져가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부 해체론자 중에 하나고요. 국립대 있지만 그리고 이런 방식의 교육은 절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대안적 지식 체계를 만드는 거에 저는 상당히 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아까 예 아까 파시즘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파시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권위주의에 입각한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어, 파시스트라고 한다는 상당히 이 파시스트의 개념은 당시 1930년대에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적 행위를 보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레이블링이라고 저는 좀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파시즘하고 파시스트라고 레이블링 하는 건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박정희는 파시스트는 아니지만 이승만은 파시스트 같습니다. 이승만은 파시스트 같고요. 근데 박정희는 오히려 권위주의적 독재자라고 이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근대화가 있었냐? 건강한 근대화라기보다 그러니까 수탈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탈과 해체 없이 근대화는 있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그게 근대화가 과연 건강하냐 안 하냐는 제가 좀 그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어, 조선의 18세기에 조선이 이제 광작이나 생산혁명을 금지를 하거든요. 그때 조선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는 성장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하느냐 성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성으로 본다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 민족성조차도 사회구조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20년대 여러분도 혹시 그 우리나라 옛날 소설을 보시면 그 마누라 팔아서 노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금강산 관광을 마누라를 팔아서 돈 마련해가지고 금강산 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이 소설이나 신문 기사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한국 사람이 과연 도덕적이냐라고 이렇게 저는 비도덕적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회 구조가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풀리는 그리고 이웃도 가족도 필요 없고 무조건 돈이 최고다라는 그 배금주의가 만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이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느냐, 그리고 경제 발전 단계에서 어떤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를 저는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리버럴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존중받지 않는 공동체는 저는 좀 없어져야 된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그 지난번에 어디 가서 발표할 때 했던 건데요.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중1 때 교복 입고 중2 때 교복이 자율화가 됐는데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이니까 아주 깡촌이었거든요. 충청도 저 깡촌인데 그러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복 입다가 3년 입을 걸 알고 크게 맞췄는데 집에서는 교복을 사복 입히라고 한다고 사복을 못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을 안 입고 교복을 입고 갔더니 선생님 팬 거죠. 사복 교복 자율화인데 왜 교복 입고 왔냐? 아니 무슨 옷을 입든지 그건 자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화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 돈 없어서 입던 교복을 입는다는데 왜 그거를 때리나? 제 어린 마음에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한국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남과 다르면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전체주의라고 보고요. 그 공동체에서도 꼭 남의 일에 탓하고 남의 거에 관심 있고 남의 행동에 감나라 대처나라 하는 거 저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이 선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라고 보고 그런 건 집단이죠. 예. 그래서 공동체라는 건 내 이 공동체에 속하고 다른 공동체에 속하고 그랬을 때 자유롭게 내가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리고 유대감을 갖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인게이지먼트죠. 지지고 볶고 이런 게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